인천공항에서 벌어진 한 노모의 충격적인 사연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한 75세 어머니가 아들 부부의 효도 여행 계획 뒤에 숨겨진 잔혹한 배신을 마주했다고 합니다. 모든 재산과 집을 빼앗기고 홀로 남겨진 정혜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혜수는 낡은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75살의 손가락이지만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는 리듬을 따라 움직이는 그 손길은 여전히 젊은 날의 숙련된 솜씨를 간직하고 있었어요. 창신동의 작은 봉제 공장에서 시작한 그녀의 인생은 한 땀 한 땀 기워가며 가족을 지켜온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커피 한 잔 드세요. 아들 최상우가 들어오며 따뜻한 종이컵을 내밀었죠. 44살의 아들은 항상 부드러운 미소와 말투로 어머니를 대했습니다. 대기업 중간 간부로 일하는 그는 겉으로만 보면 완벽한 효자였어요. 고맙다, 상우야. 정혜수는 종이컵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 최진규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3년째였어요. 무뚝뚝했지만 정직했던 남편은 평생 봉제 기술자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5년은 뇌졸중으로 누워 지냈고 정혜수는 한시도 남편 곁을 떠나지 않고 간병했죠. 이번 주말엔 뭐 하세요? 가현이가 어머니 모시고 나들이 가고 싶대요. 상우의 말에 정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고, 뭐 특별히 할 일 있겠니? 그냥 집에서 텃밭이나 돌보려고. 이때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 윤가현이 들어왔습니다. 39살의 윤가현은 외국계 기업 홍보팀 출신답게 항상 세련된 옷차림과 말투를 유지했어요.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가현은 환한 미소와 함께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화려한 여행 브로슈어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님, 이거 보세요. 우리가 어머님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호기심에 브로슈어를 받아든 정혜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타이완 사진들이 가득한 화려한 여행 안내서였어요. 이게 무슨 어머님을 위한 효도 여행이에요. 이제는 어머님이 즐기실 차례예요. 평생 남편과 자식 위해 고생하셨으니 이번엔 어머니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가현의 말에 정혜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75평생 단 한 번도 해외여행이란 걸 해본 적 없었으니까요. 어머니, 여권부터 만들러 가야겠네요. 상우가 말했어요. 내일 제가 시간 내서 같이 가드릴게요. 다음 날 정혜수는 생애 처음으로 여권 사진을 찍었습니다. 촬영사가 웃으세요라고 했지만 평생 카메라 앞에서 제대로 웃어본 적 없는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죠. 엄마, 이제 진짜 타이완 가시는 거예요. 상우가 여권 신청서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많이 기뻐하실 거예요. 정혜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진규야, 내가 여권을 만든다. 너랑은 못 가봤지만 여권이 나온 후 집에서는 여행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가연은 정혜순에게 새 여행용 가방과 편한 운동화, 햇빛 가리개 모자까지 사왔어요. 어머니, 이번엔 어머니만 주인공이세요. 우리가 모든 걸 준비했으니 걱정 마세요. 여행 전날 밤 정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내일 입을 옷을 몇 번이고 확인했고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아 얼굴에 크림을 발랐어요.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보며 나도 드디어 여행객이 되는구나 생각했죠. 새벽 5시 정혜수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머리를 빗고 가현이 골라준 밝은색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그리고 평생 남편의 사진만 넣고 다니던 지갑에 처음으로 자신의 여권을 소중히 넣었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하셨어요? 택시 왔어요. 가현이 밝게 불렀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정혜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되는구나. 인천공항 출국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여행객들,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가족들, 서둘러 게이트로 향하는 비즈니스맨들로 공항은 마치 작은 도시처럼 활기찼어요. 정혜수는 평생 처음 보는 공항의 웅장함에 압도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반짝이는 바닥, 외국어로 울려 퍼지는 안내방송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어머니, 여기 잠시만 앉아 계세요. 저희가 체크인하고 올게요. 상우가 벤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가현과 상우는 여권과 예약 서류를 들고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해외여행을 가는구나. 정혜수는 무릎 위에 가방을 얹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주변의 모든 광경이 마치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장면 같았습니다. 지나가는 외국인들, 복잡한 안내 표지판, 화려한 면세점까지 모두 그녀에게는 신선한 경험이었죠.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분, 30분. 정혜수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여행객 여러분, 타이페이행 비행기는 1시간 후 출발 예정입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정혜수는 시계를 보았어요. 벌써 체크인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그녀는 일어나 체크인 카운터 쪽을 향해 걸어갔어요. 저기, 타이완 가는 비행기 체크인이 어디인가요? 정혜순이 안내 데스크에 서 있던 직원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타이완 항공사 체크인은 저쪽 이 카운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받고 이 카운터로 향한 정혜수는 긴 줄을 지나 항공사 직원에게 다가갔어요. 저기, 제 아들이랑 며느리가 체크인하러 왔었는데. 최상우 윤가현 씨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성함으로 된 예약은 없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정혜순 이름으로는요? 직원은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정혜순님. 네, 여기 있네요. 하지만 이 예약은 오늘 아침에 취소되었습니다. 취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지금 출발 준비하러 왔는데. 정혜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은 무의식적으로 가방을 꼭 쥐었어요. 시스템상 오늘 오전 8시 12분에 취소 처리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혜수는 휴대폰을 꺼내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라는 안내만 들려왔어요. 가현의 번호로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어디 갔니? 정혜수는 공항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상우와 가현을 찾았습니다. 화장실도 들여다보고 식당가도 둘러보고 심지어 면세점까지 헤맸지만 두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혜수는 지친 몸을 공항 벤치에 기대 앉았어요. 목이 말라 물 한 병을 사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반복될 뿐이었죠. 혹시 내가 잘못 알았나? 정혜수는 가방에서 여행 서류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오늘 날짜와 비행편이 적혀 있었어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 도착해 6시간 넘게 공항에서 기다린 정혜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공항 안내소를 찾았어요. 혹시 제 아들과 며느리가 메시지를 남겼을까요? 최상우 윤가현이요. 안내소 직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할머니. 혹시 다른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셨나요? 아니, 여기서 같이 체크인하기로 했는데. 정혜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십 년 인생에서 이렇게 막막한 적이 있었을까요? 낯선 공항에 혼자 남겨진 75살의 노인, 연락 두절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취소된 여행. 할머니,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실 수도 있어요. 안내소 직원의 말에 정혜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에 아들을 신고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니, 괜찮아요. 집에 가볼게요. 정혜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공항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어둑해진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문과 불안, 그리고 서서히 피어오르는 섬뜩한 예감이 가득했습니다. 택시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정혜수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요금을 치렀어요. 한숨을 깊게 내쉬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년간 살아온 3층짜리 아파트, 남편과 함께 아들을 키워온 그 공간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죠. 아파트 문 앞에 선 정혜수는 평소처럼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1-2-3-4-5-6 아들이 기억하기 쉽게 설정해준 번호였어요. 삐삐삐.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1-2-3-4-5-6 삐삐삐. 정혜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왜 비밀번호가 작동하지 않는 걸까요? 혹시 잘못 눌렀나 싶어 천천히 다시 눌러봤지만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정혜수는 자신이 완전히 버려졌다는 섬뜩한 현실을 깨달았어요. 공항에서의 일 연락이 닿지 않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집에도 들어갈 수 없게 된 상황.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정혜수는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바친 그녀의 삶이 이렇게 배신으로 끝나다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왜 이러는 거니, 상우야? 정혜수는 아파트 복도에 한참을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멍한 상태였어요. 우편함에서 쏟아져 나온 편지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것들을 주워들던 정혜순의 시선에 붉은색 등기우편 봉투가 들어왔어요. 이게 뭐지? 손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은 정혜순은 안에서 나온 서류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집 주소와 소유자 이름이 적힌 부분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유자 항목에는 최상우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어떻게? 이게 어떻게? 정혜수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집은 분명 남편 최진규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진규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그의 이름으로 남아 있었을 텐데요. 언제 어떻게 아들 이름으로 바뀐 것일까요? 봉투 안에는 또 다른 서류도 있었습니다. 위임장 사본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임장에는 정혜순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말이 돼. 정혜순은 그 도장을 바라보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달 전 상우가 가져온 보험 서류에 도장을 찍어준 기억이 났어요. 어머니, 이제 보험금 수령인을 어머니 이름으로 바꿔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라고 했던 상우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것이 보험 서류가 아니라 집 명의를 이전하는 위임장이었던 거예요. 정혜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집을 아들에게 넘겨준 것이었어요. 이럴 수가. 상우야, 너 어쩌려고 이러니? 정혜수는 복도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였어요. 자신이 평생 사랑하고 키운 아들이 이렇게 자신을 속이고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혜수는 더 이상 아파트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단지 앞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초가을의 서늘한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어요. 공원 정자에 앉아 정혜수는 다른 서류들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최근 몇 개월 동안의 통장 내역서도 있었어요. 평생 알뜰하게 모아온 적금 통장과 생활비 계좌의 내역이었습니다. 1억 3천만 원의 적금이 모두 상우의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있었어요. 날짜는 정확히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통장에 3천만 원도 역시 같은 날 이체되어 있었어요. 내 돈까지. 다. 정혜순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종이들을 그녀는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효도 여행은 단지 그녀를 집에서 내보내기 위한 계략이었고,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 것이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어둠 속에서 정혜순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인생 75년 중 이렇게 철저히 배신당한 적은 없었어요. 남편이 병으로 쓰러졌을 때도, 가난에 허덕일 때도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핏줄이 저지른 이 배신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만 같았어요. 밤새 정자에 앉아있던 정혜수는 새벽녘이 되자 몸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추위와 충격으로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 내가 포기하면 저 아이들은 다음 희생자를 또 만들 거야. 일출이 시작되자 정혜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정혜수는 생각했습니다. 평생 남편과 아들을 위해 헌신했던 그녀의 삶, 고된 봉제 작업으로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들, 그리고 언제나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무의미해진 것 같았어요. 아침이 밝아오자 정혜수는 동네 24시간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사서 마시며 다음 행동을 고민했어요. 집에는 돌아갈 수 없고 돈도 얼마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평생 단련된 강인함이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편의점 알바생이 물었습니다. 밤새 울어 붓고 지친 정혜순의 모습이 안쓰러웠던 모양이었어요. 괜찮아, 고마워요. 정혜순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얼마 전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한다는 포스터를 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복지관. 거기 가볼까? 정혜수는 천천히 길을 나섰습니다. 복지관은 아파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평생 고된 일을 해온 그녀에게 이 정도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복지관에 도착한 정혜수는 안내 데스크에서 법률 상담에 대해 물었습니다. 다행히 오늘이 무료 법률 상담 날이었어요. 할머니, 3시간 후에 변호사님 오세요. 그때까지 여기서 쉬고 계시면 됩니다. 정혜수는 복지관 휴게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사회적 약자들이 당하는 금융 사기와 재산 편취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혜수는 화면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바로 그 피해자구나. 시간이 흘러 마침내 법률 상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혜수는 상담실로 안내받았어요. 책상 뒤에는 35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훈 변호사입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정혜수는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효도 여행 제안부터 공항에서의 버림, 변경된 비밀번호, 그리고 위임장과 통장 내역까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김지훈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며 정혜순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이야기를 다 들은 김 변호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할머니,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사기라고요? 정혜수는 김지훈 변호사의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사기라는 법적 용어로 듣자 현실감이 밀려왔어요. 네, 할머니. 이건 명백한 기망행위입니다. 특히 위임장을 보험 서류로 속여 서명받은 것은 심각한 범죄예요. 김지훈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구나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점에서 더욱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죠. 정혜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복지관 마당의 나뭇잎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문득 상우가 어렸을 때 그 나무 아래서 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할머니, 김 변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머니의 신뢰를 이용한 계획적 범죄입니다. 정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0년 전 갓 태어난 상우를 품에 안았던 그 순간이 생각났어요. 그때 그녀는 아들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은행부터 가봐야겠어요. 통장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계좌 이체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정혜순과 김 변호사는 복지관을 나와 근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정혜순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통장 내역을 요청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 계좌들은 모두 출금이 완료되었네요. 은행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적금 계좌 1억 3천만 원은 한 달 전에 최상우님 계좌로 이체되었고 생활비 통장에 3천만 원도 같은 날 이체 완료되었습니다. 정혜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 남편의 보험금으로 받은 돈, 그리고 봉제 일을 하며 틈틈이 모아둔 노후 자금까지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혹시 이체 요청서는 볼 수 있을까요?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찾아 보여주었어요. 이체 신청서에는 분명히 정혜순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기억이 없었어요. 이건 제 글씨가 아니에요. 정혜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서명을 흉내낸 거예요. 김 변호사는 서류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이건 위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필적 감정을 의뢰해 봐야겠어요. 은행에서 나온 두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혜수는 완전히 지쳐 보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할지. 정혜순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장은 복지관 긴급 쉼터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경찰서에 같이 가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자신의 아들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런 날을 보게 될 줄은. 김 변호사는 정혜순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날 밤 정혜순은 복지관 긴급 쉼터의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낯선 침대, 낯선 천장, 그리고 낯선 소리들. 모든 것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잠이 오지 않아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정혜수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수많은 집 중에 자신의 집도 있을 텐데 이제는 더 이상 그곳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진규야. 정혜수는 고인이 된 남편을 불렀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알았니?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창가에 기대어 밤을 지새운 정혜수는 새벽녘에야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침 6시 그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피해자로 머물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였습니다. 나도 싸울 수 있어. 아침 8시 김 변호사가 약속대로 쉼터를 찾아왔습니다. 정혜수는 이미 준비를 마치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잘 주무셨어요?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정혜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하나도 못 잤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내가 할 일을 알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신고 접수를 하고 정혜수는 상세한 진술을 했어요. 공항에서의 일, 집 비밀번호 변경, 위조된 위임장과 이체 신청서, 그리고 모든 재산이 사라진 과정까지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최상우와 윤가현 두 사람이 함께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형사가 진술을 듣고 말했습니다. 공항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정말 공항에 왔다가 할머니를 두고 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정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배신이 증거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에게 안도감을 주었어요. 경찰서를 나온 정혜순과 김 변호사는 카페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어요. 할머니, 이 사건을 좀 더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런 노인 재산 갈취 사건이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할머니의 용기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어요. 정혜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공개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럴까요? 내 이야기가 도움이 될까요? 네, 분명히요. 할머니의 용기가 다른 어르신들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오후 정혜수는 김 변호사의 도움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짧은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녀의 담담한 목소리로 전한 진실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증언이었어요. 저는 정혜순입니다. 75살이고 평생 봉제일을 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키운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버렸습니다. 제 집과 제 돈,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와 같은 일을 당하는 어르신들이 없기를 바라서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도 의심스러운 서류에는 도장을 찍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김 변호사는 이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몇십 명만 보던 영상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정혜순의 이야기에 분노했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혜순의 이야기를 뉴스로 다루고 싶다는 요청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시작입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거예요. 정혜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도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깃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포기하면 저 아이들은 다음 희생자를 또 만들 거야. 끝까지 가봐야지. 아침 햇살이 쉼터의 작은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정혜수는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한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지난밤 그녀의 영상은 10만 조회수를 넘어섰고 댓글란에는 응원과 격려가 가득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따뜻한 말들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할머니, 오늘 방송국에서 인터뷰가 있습니다. 김지훈 변호사가 오전 9시에 쉼터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정혜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숨을 일도 부끄러울 일도 없으니까요. 복지관 직원이 제공해준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은 정혜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75년 인생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얼굴,
굳은 살이 박힌 손, 그리고 이제는 슬픔보다 결의가 더 깊게 패인 눈빛이 그녀를 마주보고 있었어요. 진규야,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고인이 된 남편에게 말하듯 중얼거린 정혜수는 가방을 들고 김 변호사와 함께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방송국 로비는 분주했어요. 정혜수는 처음 보는 카메라와 조명 장비들 사이에서 조금 긴장했지만 담담하게 인터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정혜순 할머니, 정말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은 여성 앵커가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경각심을 줄 거예요. 인터뷰는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정혜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전했어요. 평생 봉제 공장에서 일한 이야기, 남편의 오랜 병간호, 그리고 아들 내외가 계획한 효도 여행과 그 뒤에 숨겨진 잔인한 배신까지. 가장 힘드셨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앵커가 물었습니다. 정혜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공항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며 아들이 정말 나를 버렸다고 깨달았을 때였어요.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할머니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죠? 네, 포기했다면 제 아들 내외는 또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으니까요. 나 하나 다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인터뷰 영상은 그날 저녁 뉴스에 방영되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인한 정혜순의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방송 직후 방송국 게시판과 SNS에는 비슷한 피해를 당했거나 경험한 사람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이런 범죄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 정혜순 할머니,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반응들을 정혜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보세요. 할머니의 용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정혜수는 화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의 아픔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방송 이틀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항 CCTV가 확보되었고 최상우와 윤가현이 정혜순을 공항에 두고 떠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두 명 모두 할머니가 체크인 카운터로 향하는 반대편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담당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명백한 계획 범죄로 보입니다. 그날 오후 경찰은 최상우와 윤가현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불응했어요. 집에도 없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도망간 걸까요? 정혜순이 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도망쳐봤자 소용없을 거예요. 이제 모든 증거가 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난 후 마침내 최상우와 윤가현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했습니다. 두 사람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나타났지만 묵비권을 행사하며 대부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어요. 정혜순도 그날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조사실 복도에서 마주친 최상우는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의 눈을 피했어요. 하지만 윤가현은 차갑게 정혜순을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는 게 더 나았을 거예요. 윤가현이 작게 내뱉었습니다. 우리가 모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김 변호사가 정혜순을 감싸 안으며 윤가현에게 경고했어요. 피해자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추가 혐의가 될 수 있어요. 그날 밤 쉼터로 돌아온 정혜수는 평소보다 더 침울해 보였습니다. 아들의 숙인 고개와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정혜수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다음 날 아침 김 변호사가 중요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검찰이 최상우와 윤가현을 사기 및 배임으로 기소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검찰이 어제 두 사람의 계좌를 전부 동결시켰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명의로 소유권 이전 가처분 신청도 했고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할머니의 집과 재산을 임시로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재판 전까지는 아무도 그 재산에 손대지 못해요. 정혜순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내 집을 되찾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하면 모든 재산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이 소식은 정혜순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쉼터에서 지내고 있지만 언젠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이었어요. 그날 오후 정혜순은 복지관의 컴퓨터 교실을 찾았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한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정혜순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블로그에는 그녀의 일기와 같은 글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내 아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부끄러운 건 내가 아니라 그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요. 정혜순의 블로그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노인 학대와 재산 갈취 문제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글을 읽고 응원 댓글을 남겼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노인들도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정혜순의 사례는 노인 인권 단체들의 주목을 받았고 대형 로펌에서도 그녀의 사건을 무료로 지원하겠다고 나섰어요.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재판이 시작됩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괜찮으신가요? 정혜순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평생 봉제틀 앞에서 버텨온 사람이에요. 이 정도쯤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재봉사의 용기가 만들어낸 파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시작이 되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들로 북적였습니다. 정혜순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었어요. 75세 노모의 재산을 가로챈 아들 부부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저희가 모두 함께 하니까요. 김지훈 변호사가 정혜순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대형 로펌에서 파견된 여러 변호사들이 함께했어요. 정혜순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자청했던 것입니다. 정혜순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여느 때보다 당당해 보였어요.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잃어버린 것만 같았던 그녀의 눈빛에 이제는 강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정혜순은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아들 최상우와 며느리 윤가현을 보았어요. 상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의 시선을 피했지만 가현은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 입장. 모두가 일어섰고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첫 공판이 시작되었어요. 검사는 최상우와 윤가현 부부가 계획적으로 정혜순의 재산을 갈취한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위임장을 보험 서류로 속여 서명받은 점, 효도 여행이라는 명목으로 정혜순을 공항에 버린 점, 그리고 모든 재산을 자신들 명의로 이전한 점을 강조했어요.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사기를 넘어선 패륜적 행태입니다. 노모에 대한 배신과 기망으로 평생 모은 재산을 탈취한 것이니까요. 검사의 논고가 끝나자 이번에는 피고인 측 변호사가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의뢰인들은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재산 이전은 정혜순 씨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었고 여행 취소도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뿐입니다. 정혜순은 이 말을 듣고 손을 떨었습니다. 어이없는 변명이었어요. 김 변호사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검찰은 차례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공항 CCTV 영상, 통장 내역서,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위임장, 그리고 통화 기록까지. 모든 증거가 최상우와 윤가현의 계획적인 범행을 뒷받침했어요. 특히 결정적인 증거는 공항 CCTV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상우와 가현은 정혜순이 체크인 카운터로 향하는 반대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명확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직후 공항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떠나는 장면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인 정혜순 씨를 공항에 버리고 떠났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검사가 설명했습니다. 윤가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했어요. 저희는 버린 게 아니라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간 것뿐입니다. 판사는 가현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 의견을 말하십시오. 법정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혜순은 아들과 며느리의 변명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어쩌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은행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최상우가 어머니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할 때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혜순 씨는 같이 오지 않았고 최상우 씨 혼자 위임장을 들고 왔습니다. 당시 저희는 위임장이 정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지금 보니 필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필적 감정 전문가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는 위임장과 이체 신청서의 서명이 정혜순의 진짜 서명과 다르다고 확인했어요. 두 서명을 비교했을 때 필체의 특징과 필압이 명확히 다릅니다. 위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판은 6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정혜순은 지쳐 보였지만 끝까지 단단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마침내 그녀가 증언대에 서는 순간이 왔습니다. 정혜순 씨,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정혜순은 떨리는 손으로 선서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평생 봉제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도 15년 동안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간병했어요. 그리고 아들 상우는 제 전부였습니다. 정혜순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효도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평생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봤거든요. 남편과도 가보고 싶었지만 그러다 공항에서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보니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우편함에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정혜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손으로 재빨리 닦아냈습니다. 평생 모은 돈 1억 6천만 원이 모두 사라졌어요. 그리고 집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피고인석에서 최상우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하지만 윤가현은 여전히 차갑게 정혜순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검사가 정혜순에게 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하셨나요? 정혜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상우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어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정혜순의 증언이 끝난 후 최상우와 윤가현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상우는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고 가현은 오해가 있었다며 책임을 회피했어요. 저희는 어머니를 모시는 게 힘들었을 뿐입니다. 어머니가 이해해 주시길 바랐어요. 이 말을 들은 정혜순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였을까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물었어요. 첫 공판이 마무리되고 다음 재판 일정이 잡혔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정혜순의 주변으로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지만 김 변호사와 다른 변호사들이 그녀를 보호해 주었어요. 할머니, 오늘 정말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첫 재판이 생각보다 잘 진행되었어요. 증거도 충분하고 판사님께서도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정혜수는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지훈 씨. 당신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쉼터로 돌아온 정혜수는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정에서 마주한 아들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이제는 피고인이 되어 법정에 서 있는 현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규야, 우리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정혜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곳에는 새로운 결의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끝까지 가봐야지.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혜수는 자신의 작은 손으로 창틀을 꽉 쥐었어요. 오늘 그녀는 법의 문을 두드렸고 그 문은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했고 사회적 관심도 높았기 때문이었어요. 3번의 공판 끝에 마침내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선고 당일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혜순의 사연에 공감한 시민들, 비슷한 피해를 당한 노인들, 그리고 노인 인권단체 회원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지지하기 위해 모였어요. 정혜수는 김지훈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입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남편 최진규가 평소 좋아했던 옥색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마치 남편의 영혼이 자신과 함께 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할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김 변호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정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빛은 오늘따라 더욱 단단해 보였습니다. 2달간의 법적 공방을 거치며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무기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여전히 최상우와 윤가현이 앉아 있었습니다. 상우는 지난 재판들보다 더 초췌해 보였고 가현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불안함이 엿보였어요. 재판부 입장. 모두가 일어섰고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법정은 숨죽인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피고인 최상우, 윤가현에 대한 사기 및 배임 사건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와 증거들을 요약했어요. 공항 CCTV, 위조된 위임장, 은행 이체 기록 등 모든 증거가 피고인들의 유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어머니를 속여 재산을 갈취한 행위가 명백한 사기 및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정혜수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어요.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모라는 점,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노인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또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점도 중한 처벌 사유로 판단됩니다. 법정 안에 사람들이 작게 맞장구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수는 그저 앞만 바라보았어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 금액의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판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최상우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윤가현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1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합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은 원상복구하도록 합니다. 법정 안에서 작은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정혜수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참아왔던 감정이 마침내 해방되는 눈물이었습니다. 판사가 말을 이어갔어요. 피해자 정혜순 씨,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정혜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봉제일을 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아프고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저는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어요. 정혜순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그녀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부로 저는 그 아이들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정혜순의 눈에서 큰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단해졌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저와 같은 일을 당하는 어르신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서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정혜순의 작은 목소리가 그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마지막으로 저를 도와주신 김지훈 변호사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정혜순이 자리에 앉자 법정 안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는 이를 제지하지 않았어요. 그 박수 소리 속에 정혜순은 피고인석의 아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최상우는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를 보지 못했어요.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가현은 차갑게 앞만 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가에도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정혜순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또한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것은 아들과의 관계가 정식으로 끝났다는 슬픔 때문이었고, 가벼운 것은 이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해방감 때문이었어요. 법원 앞에는 많은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정혜순 할머니,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들과는 화해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김 변호사가 정혜순을 보호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차단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의 인터뷰는 없습니다. 정혜순 할머니께서 충분히 지치셨습니다. 차에 오른 정혜순은 창밖으로 모여든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노인들도 있었고 정혜순을 응원하기 위해 온 시민들도 있었어요. 지훈 씨, 저 사람들이 다 나 때문에 모인 건가요? 김 변호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할머니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어요. 정혜순은 창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럼 내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은 거네요. 차가 출발하며 법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혜순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디로 가실 건가요?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집은 아마 한 달 정도 후에 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정혜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 집에는 더 이상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많은 기억이 그곳에 있어서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정혜순은 창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복지관에서 노년협동주택이라는 걸 소개받았어요.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함께 사는 곳이라던데. 김 변호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알아볼게요. 차는 서울의 거리를 지나 계속 달렸습니다. 정혜순은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그녀의 인생은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 노년협동주택 함께 사는 집의 작은 마당에서 정혜순은 무릎을 꿇고 열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75년 동안 도시 아파트에서만 살아온 그녀에게 흙을 만지는 일은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손길은 마치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온 것처럼 능숙했습니다. 혜순 씨, 점심시간이에요. 들어오세요. 마당 안쪽에서 70대 후반의 여성이 정혜순을 불렀습니다. 박말숙 씨, 이곳 협동주택의 터줏대감이자 정혜순의 새로운 친구였어요.
금방 갈게요, 말숙 씨. 이 마지막 모종만 심고요. 정혜수는 흙 묻은 손을 털며 일어났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지금의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식탁에는 정혜순이 아침에 준비해둔 된장국이 김이 모락모락 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곳에는 정혜순을 포함해 모두 5명의 노인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연으로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혜순 씨 된장국은 정말 맛있어요. 비결이 뭐예요? 78살의 김영자 씨가 물었습니다. 정혜순은 수줍게 웃었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오래 끓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말을 끝맺지 못한 정혜순의 눈에 문득 눈물이 맺혔습니다. 된장국은 남편 진규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었고 아들 상우도 어릴 적에는 엄마의 된장국을 무척 좋아했었어요. 가족을 위해 수천 번은 끓였을 된장국이 이제는 새로운 이웃들과 나누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괜찮아요? 말숙 씨가 정혜순의 눈물을 알아채고 물었습니다. 정혜순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문득 옛 생각이 나서요. 식사를 마친 후 정혜순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15제곱미터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충분했어요.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창가에 놓인 화분들까지 모두 그녀가 직접 선택하고 배치한 것들이었습니다. 벽에는 남편 진규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정혜수는 사진 앞에 서서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진규야, 오늘도 나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창가에 앉아 다이어리를 꺼낸 정혜수는 천천히 오늘의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 다이어리는 김지훈 변호사가 선물해 준 것으로 재판이 끝난 날부터 매일매일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해왔습니다. 2025년 4월 22일. 오늘은 열무를 심었다. 흙을 만지니 어릴 적 시골에서 살던 기억이 났다. 그때는 열무김치가 그렇게 맛있었는데 이번에 담그면 영자 씨와 말숙 씨가 좋아할까? 된장국도 끓였다. 옛날에는 누군가를 위해 끓이는 음식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한 음식이 되었다. 정혜순의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생활에 대한 기록, 가끔씩 찾아오는 상우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조금씩 치유되어가는 마음의 상처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컴퓨터 교실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키보드조차 어색했던 정혜순이었지만 이제는 제법 인터넷 검색도 하고 간단한 문서 작업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혜순 할머니, 오늘은 이메일 보내는 법을 배워볼까요? 젊은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네, 배우고 싶어요. 지훈 씨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싶거든요. 김지훈 변호사는 여전히 정혜순의 든든한 지원자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집 정리와 새 거처 마련, 그리고 재산 관리까지 모든 면에서 도움을 주었어요. 그는 이제 단순한 법률 조력자를 넘어 정혜순에게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컴퓨터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혜순은 작은 꽃집에 들렀습니다. 방 안을 밝혀줄 새 화분을 사고 싶었어요. 아주머니, 저 노란 꽃은 뭔가요? 정혜순이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금잔화예요. 생명력이 강해서 초보자도 키우기 쉬운 꽃이랍니다. 정혜순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저한테 딱 맞겠네요. 저도 지금 새로 시작하는 중이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란 금잔화 화분을 품에 안은 정혜순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오직 자신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협동주택의 공용 거실에서는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주택에 사는 노인들과 근처에 사는 이웃들도 몇 명 찾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혜수님, 이번에 책 동아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주택 관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제안했습니다. 책 동아리요? 정혜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 바느질하며 살아왔기에 책을 읽을 시간도 여유도 없었어요. 네, 할머니들이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그걸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라는 주제로요. 정혜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해볼게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날 밤 정혜수는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밤하늘은 도심보다 별이 많이 보였어요. 그녀는 문득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했습니다. 4개월 전만 해도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헌신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새로운 취미와 친구들을 만들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정혜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나 불안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계획과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 때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혜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어요. 그녀는 심어놓은 열무 모종에 물을 주며 속삭였습니다. 잘 자라라. 너도 나처럼 새 삶을 시작하는 거야. 한 달 후 열무는 푸르게 자랐고 정혜수는 첫 수확을 했습니다. 직접 담근 열무김치는 협동주택 식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어요. 특히 그녀의 된장국과 함께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라며 모두가 칭찬했습니다. 책 동아리도 시작되었고 정혜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나갔어요. 봉제 공장에서의 고된 나날들, 남편의 병간호, 아들을 키우며 느꼈던 기쁨과 슬픔, 그리고 마지막 배신과 재판까지.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정혜수님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동아리 회원들이 말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지금의 행복을 찾으셨으니까요. 정혜수는 그저 수줍게 웃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내심 자신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정혜수는 김지훈 변호사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그녀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필요한 도움을 주었어요. 할머니, 정말 달라지셨어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는 너무 지쳐 보이셨는데 지금은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정혜수는 미소 지었어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로 살고 있거든요. 누구의 엄마나 아내가 아닌 그냥 정혜순으로. 그리고 할머니,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최근에 노인 재산 갈취 방지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요. 할머니의 사례가 많은 영향을 미쳤대요. 정혜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내 이야기가 그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니. 네, 정혜순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데요. 정혜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자신의 고통이 다른 이들의 상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수는 다이어리에 길게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나는 깨달았다. 내 삶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들을 잃었지만 더 넓은 가족을 얻었다. 집을 잃었지만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찾았다. 이제 누구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나 정혜순으로서 살아간다. 오늘도 내 삶을 새로 심는다. 밖에서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수는 창문을 열어 비 오는 냄새를 맡았어요. 새롭고 신선한 공기가 그녀의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그녀의 새 인생처럼. 정혜수는 창가에 놓인 금잔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꽃이 활짝 피어 노란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그녀도 이제 자신만의 색깔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늦게 시작한 인생이지만 그만큼 더 찬란한 인생이었어요. 진규야, 나 이제 정말 괜찮아. 정혜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언젠가는 이해할 수 있겠지? 창밖으로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정혜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시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정혜순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도 서울 외곽의 작은 협동주택에서 자신만의 삶을 새롭게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